자, 이제 진짜로 그 이승훈 박사님 이제 강의 들어갔잖아요. 박사님 와주십시오. 자, 박사님 박수 한번 맞아요. 오늘 강의 제목이 내가 하던 강의 제목 중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점잖은 제목을 강의해봤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다, 돈을 왕창 벌 거다. 네, 돈 버는 게 좋죠. 그리고 통일되면 당연히 돈 벌 수 있습니다. 통일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꺾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잘 얘기하고 이웃 나라들하고 잘 얘기하고 그러면은 통일도 되고 평화도 있고 그런데 국제정치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평화조약이 전쟁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할 것 같은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이따 싸우자는 소리입니다. 조금 이따 싸우자. 전쟁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도 아예 안 맺죠. 싸울 이유가 없는데 평화조약을 왜 맺습니까? 바로 국제정치는 힘이 작동하는 건데 언제 통일하느냐? 통일을 원하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힘이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의 힘 더하기 나도 조금 반대하라는 일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하기 내 지금 통일하면 한국한테 먹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라는 북한의 힘을 능가할 때 밀어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을 원하는 측의 힘이 더 셀 때 그때 밀어서 통일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통일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우리 성 기자님이 이미 조금 얘기를 했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센 나라가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힘을 계산하는 학문입니다. 힘을 정확히 계산하면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다 알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힘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힘을 정말 물리학처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될 수 있는 날 참 지구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5년 이내에 세계 5등이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통일하면 10년 이내에 세계 5등 정도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세계 5등 정도가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의 인구는 독일 인구랑 같습니다. 독일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유럽에서는 독일이 1등이죠. 우리나라가 오늘 통일하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합치면은 프랑스 군사력이 나옵니다. 통일하자마자 프랑스 군사력이 나오고 땅 넓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 영국보다 조금 작습니다. 영국 세계의 강대국이죠. 근데 경제력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통일하면은 한국을 100이라고 쳤을 때 북한은 2.5도 안 됩니다. 예, 뭐 한 43분의 1인가 그래요. 이렇게 나눠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GDP가 세계에서 11등입니다. 북한 거를 합쳐도 11등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합치나 마나인데 그런데 왜 합치자고 그러느냐? 지금 중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더 이상 거기서 할 수 없대요. 밤에 야간 도망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도망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다 북한으로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으로 가면은 제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으로 멍땅 다 이사 간 것이 2004년입니다. 2003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제가 알던 그 인천에 있던 봉제 공장 사장님인데 그분은 그래도 직원들을 아끼고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다 중국으로 이사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중국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야, 내가 안 가고 버티더라도 우리 회사가 앞으로 1, 2년이나 더 가겠니? 왜냐하면 우리는 곰인형 한 마리가 10,000원인데 중국으로 가는 회사는
그거 뭐 몇천 원도 안 되게 만들어내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니? 그래서 참 애들이 울고불고 그러는데도 갔습니다. 여기서 인천에 있다가 중국에 있는 바다만 건너간 거예요. 바다만 건너갔는데 그 사람의 논리가 그때 인천에서 180만 원을 주는 직원들을 똑같이 일하는데 중국 가면 6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30대 1.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여기서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제가 2012년에 다시 북경에서 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중국도 이제는 60만 원을 줘야 되죠. 우리 180만 원이고 중국 60만 원이고 아직도 우리가 120만 원이나 더 비싸잖아요. 3배나 더 비싸네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일을 3배 잘하죠.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프로덕티비티라는 겁니다. 생산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에 3개를 만드는데 뭐 180만 원을 주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 1개 만드는데 60만 원을 주니까 이제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똔똔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 원칙대로 하면 내가 월남을 가야 됩니다. 월남. 그런데 거기 갔다가 또 이 꼴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가자 그랬습니다. 북한 가자. 통일시켜가지고 북한 가면은 싹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쌉니다. 말도 더 잘 듣습니다. 다 통해요. 우리가 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말이죠. 전부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전부 무슨 문제 됐냐면은 경제가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늙어요. 그리고 인구가 늘지도 않고 그 문제가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는 30년어치 여유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라는 싼 노동력이 있고 빈 땅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장 짓는 데는 부실 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니까 지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여러모로 다 싸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맨 땅이기 때문에 연평균 17%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봐요. 왜? 남한에 기술 들어가고 남한에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쭉쭉 크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크면은 한국도 덩달아서 10%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 논문을 읽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경제 숫자에다가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리고 북한 거에다가 1.17 곱하기 1.17 해가지고 쫙 17%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더하다 보니까 9년째의 영국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9년이면 통일되고 10년이면 영국 세계 5위, 영국이 지금 세계 5위입니다. 군사력 프랑스, 뭐 세계 3, 4위권 가는 거죠. 인구 독일,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도 안 무섭고 중국도 안 무섭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한국 무서워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줄 서야 됩니다. 한국이 줄 서야 돼요. 언제까지 줄 서냐면은 그냥 여기가 A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B라는 나라예요. 내가 한국인데 이 둘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그냥 미국이라고 치겠습니다. 이쪽 미국, 이쪽 중국. 근데 우리가 둘이 싸우는데 가운데 껴서 등이 터지고 죽겠다 라고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둘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미국 편에 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중국하고 하고 있으면 미국 와서 도와줍니다. 법적으로. 동맹인데 우리 동맹이 누구랑 다투는데 중간에 껴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맹을 유지한 채로 그 말을 하면 중국이 화냅니다. 야, 지가 미국 동맹국에서 뭘 중간인 척해? 그럼 미국은 네가 동맹인데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약한 나라가 밸런싱 할 때는 찢어집니다. 밸런싱이라는 것은 그 미국 이론인데 센 나라가 약한 나라 두 개 갖고 놀 때 밸런싱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론을 거꾸로 약한 나라가 큰 나라 둘 갖고 놀 때 한다?
그럼 약한 나라는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 놈 등어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센 놈 등어리에 매달려야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이 더 세진다는 이론이 많습니다. 중국이 더 세진대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매달리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중국으로 매달리는 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매달리는 거는 이제 약할 때 하는 얘기고, 우리가 안 매달리는 날은 어느 날이냐?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붙으면 이쪽이 이겨요. 우리가 저쪽에 붙으면 저쪽이 이겨요. 그날 우리는 이제 독립하는 겁니다. 그날 이쪽이나 저쪽은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막 와서 아양 떨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력 경제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는, 그게 이제 우리 김병민 박사가 말하듯이 통일되고 만주 먹고 그러면 능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되고 좋은 쪽에 붙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을 겁니다. 순수히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쪽에 붙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덕을 집어넣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대해서 야심이 없는 나라 미국입니다. 멀어서도 그렇고 또 미국은 뭐 너무나도 풍부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 미국 국회에서 거부합니다. 아유, 안 받아. 멀리 떨어지는 거 뭐하러 가니? 미국은 그렇게 하면 땅덩어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 미국인가 중국인가 이거는 최근에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우리 뭐 김정현 박사 많이 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 줄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으다. 옛날 120년 전에 줄 잘못 써갖고 나라 망했습니다. 근데 또 줄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서. 그럼 또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친중이 많은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연구하지 않았지만은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친중을 보통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념적으로 좀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다. 저 공산주의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올바른 걸 한번 연구도 해보고 누가 이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게 미국과 중국 간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쭉 축적이 됐는데, 여기서 오늘 그냥 뭐 몇 개 갈등과 경쟁을 벌일 것인가? 당연히 벌입니다. 국제정치학의 운명이에요. 미국이 중국하고 왜 싸우느냐? 미국은 1등이고 중국이 2등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미국은 3등, 4등하고 안 싸워요. 1등은 2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솔직히 우리나라가 세계 2등이 됐는데 그때 미국이 1등이면 그때 이제 관계 썰렁해집니다. 한국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너도 길러놨더니만 무섭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우리 김정민 박사하고 저는 아주 줄기차게 미국이 이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입니다. 뭐 근거와 논리가 다 있는 것이죠.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벌써 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뭐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1등이 패권국으로 남을 것이다. 제가 질문합니다. 2040년에 지구 1등이 누굴까요? 라고 5년 전에 질문하면은 중국이 1등에다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한 80%가 중국이 1등 한대요. 미국은 저건 지는 태양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질문하면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미국이 더 많이 나오고 군인들은 100% 미국이라고. 제가 지난 봄도 아니죠, 이제 겨울에 해군대학 가가지고 해군대학에 그 소령들이 배우는 데입니다. 미국하고 그러니까 2040년에 지구의 패권국이 누굴까요? 지구의 1등이 누굴까요? 돈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도 1등이 누굴까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처음으로 한 사람도 안 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00%. 해군은 미국의 힘을 그대로 매일 느끼고 있죠. 미국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군이 해군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 느끼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면은 한 5, 6년 전에 잡지사 기자가 교수님, 앞으로 한 2040년, 3, 40년 후에 세계 1등이 될 나라에 관해서 글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한번 튀기는 게 원래 그런데 그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주제고 그러길래 그렇게 해요. 몇 페이지 언제까지 쓰면 되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한 며칠 동안 가만히 있는 거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그렇게 쉬워요? 써주겠다는데 짜증내는 놈은 처음 봤네. 아니 그 어려운 주제를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중국하고 미국 막 떠오르는 태양 중국하고 지금 삐실거리는 미국하고. 그래서 내가 기자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지금 네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중국은 10%. 그렇게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크로스 된다 그런 뜻 아니야. 그래갖고 중국이 경제가 1등 된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1등 되면은 부사도 다 1등 되고 그래서 세계 1등 된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길래 자네가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미국은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로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전쟁에 지지 않았는데 2등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생각하듯이 그 친구는 아마 미국이 진다고 생각했겠죠. 2040년에 중국이 1등이면 2039년, 2038년에 3차 대전을 했는데 미국이 져. 그러면 중국이 1등이 될 거야.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서 질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겠지. 언제 싸울 거니? 확실히 이길 때 돈으로 싸울 거야. 주먹으로 주먹까지 갈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싸워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입니다. 국제정치의 법칙에 의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그런 그 무지막지한 전쟁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세계 챔피언십을 결정하는 겁니다. 1등이 있는데 1등은 세계를 지키다 보니까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경제발전, 국내 경제발전에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게 돼요. 세계의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남이 보장해주는 질서 가지고 막 크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크면 까불고 덤비는 거예요. 일본이 까불다 죽었죠. 한 20년 전에. 까불다 돈으로 죽었죠. 최근에 그 일본 학자를 만났더니 중국이 미국한테 맞아보질 않아서 저렇게 껐거든요. 자기네들은 2번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2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핵폭탄 2발을 2번이라고 그러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1945년 3월 달에 동경시내를 밤새도록 폭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핵폭탄 죽은 사람보다 적지 않습니다. 동경시내가 다 불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번 맞은 건 1945년에 전쟁으로 한 번 지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미국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뻗은 거 2번 맞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걸 안 맞아봐서 저러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렇지. 일본 사람은 2번 맞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린 거죠. 형님 살려주세요. 바로 미국 무서운 나라고 중국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재밌는 기사들이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겁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기소르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프랑스가 반미의 왕초가 프랑스입니다. 반미의 기원이 프랑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자존심을 미국이 꺾은 거죠. 영국은 그래도 사촌이라고 미국에 대한 반감이 사실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그 미국 국가 부른 거는 영국이 1812년에 미국을 침략했습니다. 독립하고 몇십 년 됐다며. 근데 그때는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세고 미국은 그때 그냥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애국자가 보니까 이제 영국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미국 요새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내 아침에도 펄럭이고 있을까? 근데 새벽에 아침에 가보니까 그 깃발이 막 찢어졌지만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를 쓴 겁니다. 어젯밤에 로켓가 나오고 폭탄이 자기네들도 우리 송종이는 스타드 앤드 스트라이프스는 그래도 펄럭이고 있었다.
이용범한 사람들이 땅 위에서. 그래갖고 그게 미국 국회에서 국가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불리는 노래가 된 겁니다. 전쟁에서 져야 되는데 영국도 약하니까. 근데도 버텼다. 그걸 보고 미국 애국자가 쓴 시가 이제 미국 국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프랑스 사람이 그런 영국하고도 미국은 사이가 좋은데 이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그 문화일보, 바로 이건 문화일보에서 2014년에 인터뷰했던 거예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델 대신 중국 모델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사람 답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일부 빼놓고는. 그런 미국의 파워가 요즘 들어 쇠퇴하고 있는 지적이 많다.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신문은 팩트가 틀립니다.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 서로 싸우다가 야 그거 신문에 나서 그랬으면 이겼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신문 여러분 2016년 얘기해 드릴게요. 2016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선거할 때 대한민국 신문 중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쓴 신문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텔레비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했나요? 사과. 네. 제가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어디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조선일보에 한 번 쓰고 동아일보에 한 번 쓰고 저희 후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선배님이 내년에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시려고 저런 거 다니시나 그랬대요. 또라이라고 그러고 기자들은 저를 또라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안 나오는 소리를 쓰는 놈이니까 또라이지. 네. 근데 사과도 안 해요. 제가 그 트럼프 당선되는 날 저녁 6시, 저녁 4시쯤에 당선됐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4시 15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6시부터 그날 강의 하나 약속을 한 거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에 받아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트럼프가 이긴다고 지난 반년 동안 얘기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자기는 집에서 신문을 4개를 보고 회사에서는 모든 신문을 다 보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를 지난 반년 동안 들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약속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신문 4개를 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오는 신문. 네. 우리나라 신문에 미국 파워가 쇠락하고 있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신문에 신문만 열심히 본 사람은 중국이 1등입니다. 이제 곧 아주 곧 미국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빈곤한 국가다. 여러분 내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심리학 하는 의사예요. 정신병 의사인데 여기 우리 7명 계시는데 내가 누가 집에 돈이 제일 많냐를 아는 방법은 얼마 버세요? 얼마 버세요? 다 이렇게 써든지 뭐 이렇게 답을 받아요. 그거로는 등수를 모른답니다. 한 달에 얼마 쓰세요? 라는 거로는 등수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더 부냐냐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 쓰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쓰는 거로 하면은 작년에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나라 1인당 하루에 쓴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104달러. 2등이 미국입니다. 97달러. 우리나라는 20몇 등인데 35달러, 34불 몇십 센트예요. 중국 사람들이 1년에 얼마를 썼느냐? 하루에 얼마를 썼느냐? 중국 사람이 쓴 평균 소비한 걸 다 14억으로 나누고 365로 나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하루에 6달러 58센트를 쓰고 살았습니다. 6달러 58센트. 쉬운 말하면은 스타벅스 커피 2잔값. 우리나라 거는 비싸서 우리나라 건 2잔도 못 먹어요. 미국 기준으로 스타벅스 2잔. 제가 커피를 무지하게 많이 마시는데 술 안 마시는 대신에 2잔째 될 때 나는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 7억이 14번에서 7억 번째 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가지고 옷값까지 다 포함해서 버스값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내가 지금 커피 2잔으로 날리고 있구나. 중국은 빈곤한 나라입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공장 옮길 때 중국 사람이 14억이니까 고무신을 팔아도 1년에 14컬레를 팔아 5년가도 한 컬레 못 사는 사람도 많다라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6달러 58.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에서 7억 번째 속하는 사람이 하루에 6달러 58을 씁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꼭대기 5%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오는 겁니다. 놀고. 물론 14억이 5%니까 몇 천만이 되죠. 빈곤하다니 주요 2개국은 G2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입니다. G2라는 말은 미국도 안 쓰고 중국도 안 쓰고 일본도 안 쓰고 그 말이 나온 것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G2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 G2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G2가 뭔데? 너하고 중국이잖아 그러면 씌우고 맙니다. G2 그렇지 않죠. 이른단 개인소득 2016년은 많은 사람이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앞서는 해 GDP상으로. 근데 이제 GDP로도 아직 미국은 18조, 중국은 11조입니다. 1인당 5만 9천 불, 8,500불, 2만 9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보다 3.5배 잘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보다 7배 부유합니다. 세계 평균은 1038불인데 중국은 8,582. 지구 역사에서 멜번의 챔피언이 되는 나라의 국민 평균 소득이 지구 평균보다 적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알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가 지난 3월 8일 날 뭘 한다를 원하고 그랬어요. 미국이 3월 9일 날 철강관세 25% 폭탄 때리기 전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최대의 선진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가다. 두 나라는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이 너가 1등이야 임마 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데이터, 자료 우리 김정일 박사 거 보면 자료가 진짜 좋아요. 나는 김정일 박사 개인적으로 만든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텔레비 나도 같이 국제정책에 서로 잘 안 봐요. 어쩌다가 이제 봅니다. 어쩌다가. 근데 확인하면 그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냈는데 어떤 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란 거야. 근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이메일 한 번 안 보낸 사람이 또 글을 써도 그게 똑같아. 그럼 그때 기분이 안심이 됩니다. 내가 분석한 거가 이게 통용이 되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분석이구나. 그리고 전문가가 똑같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얘기한 거가 맞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 그게 이론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볼 거를 다 봐야지 이제 우리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 몇 개 빼고 분석하면은 헛거예요. 틀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론이라고 그러고 우리 학자가 되기 전에는 관점, 퍼스펙티브가 좋아야지 옳게 보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관점이 좋아야지 그 더 좋은 경제 체제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관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좋은 데이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걸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분석하는 것인데 쭉 이제 보고서 데이터상으로 미국은 디클라인 한 적이 없습니다. 몰락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볼까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1970년부터 2005년 여기 2010년이에요. 1970년부터 20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25에서 30%를 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30% 가까이 갔다가 못할 때는 한 24% 됐다가 그래서 1976년에 미국이 26.3%예요. 75년에. 그런데 2009년에 그러니까 34년 후에 보니까 26.7 오히려 0.3%가 늘었네. 2016년 거 보면은 또 25점 얼마로 나옵니다. 미국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수님 왜 1970년부터 치세요? 1945년으로 쳐야지. 1945년에 미국의 GDP는 지구의 50%였습니다.
50%였다가 1950년에도 50%다가 70년에 25가 되고 그러고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거는 보면은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0에서 25니까 미국은 줄어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1945년은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총 재산이 얼마냐를 이제 평균 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10조를 가지고 계셔. 그럼 우리 평균은 그냥 졸지에 몇백. 옛날에 그 정몽준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뭐 500억인가 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다 0이라도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 혼자 거로 300 나누면은. 그 사람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1945년에는 전쟁에 이긴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일본, 이태리, 독일 쓰러져 있었어요. 미국 혼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50%를 미국이 차지한 거예요. 1970년을 어떤 해로 치느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 이전에 그 단계를 공급 능력을 회복한 해. 그래서 그때부터 치니까 미국은 그대로 가는 얘기입니다. 아시아가 올라갔죠. 아시아가 올라가고 유럽이 내려갔습니다. 유럽 16개 나라가 지금은 미국보다도 적습니다. 이 데이터를 알면은 쇠망하고 있구나가 틀리는 얘기구나 하고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는 WTO 제소 철회하고 제소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그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우리도 철강 좀 봐주세요를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국방장관한테 얘기했습니다. 국방장관한테 우리도 철강 25%인데 그거 좀 봐주세요.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안보가 경제가 갖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국방장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재무장관한테 가서 우리 좀 빼주죠 그래야지. 그리고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거라면 중국은 왜 사드 때문에 관광객 안 보내요? 분리된 건데 어떻게 이어져요 그게? 자기네가 안보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을 안 보내는 것이죠 경제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도 다 아는 거가 신문에 그냥 잘못 나오고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좀 넘어가고 몇 가지 시간이 이제 오늘 많지 않고 제가 또 내일도 또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미국의 말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것도 제가 제 그 강의에서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횡재요. 횡재? 야 무슨 놈의 책 제목이 횡재라는 책이 국제정책 칸에 꽂혀있나 꺼내서 읽어보니까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의 풍부함이 지구 정치를 어떻게 뒤엎어 놓았고 미국의 힘을 강하게 했는가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밝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016년에 나온 책인데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 외 모든 오펙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석유가 없을 때도 석유 가지고 장난해가지고 소련 날려버린 나라입니다. 아니 석유 모자란 놈이 어떻게 소련을 날려? 소련은 석유 그 얘기해드릴게요. 미국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미국 CIA 국장 중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 국장이 윌리엄 케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천재죠, 천재. 윌리엄 케이시가 선거위원장으로 가가지고 레이건이 헤매는데 팍팍팍 올라가서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윌리엄 케이시는 하고 싶은 게 미국은 대통령당으로는 관리 중에서는 국무장관이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하고 싶은데 이걸 안 시키네. 그다음에는 국무장관은 뭐 저 별 4짜리 알렉산더 헤이그라는 사람을 시키고 국방장관도 뭐 자기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레이건이 불렀습니다. 당신이 CIA 국장을 좀 맡아주시오. 미국 CIA 국장 말대로 국장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다는 밑이에요. 국장. 기분이 확 잡히는 거야. 윌리엄 케이시가. 그래서
윌리엄 캐시가 그랬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을 주시오. 물론 생각해볼 시간 드려야죠. 2주 동안 생각을 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조건이 있어. 이 세 가지를 들어주시면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1. 모든 장관급 회의에 나를 참석시켜 주시오. 스스로 장관이 되는 것이죠. 2. 백악관에 내 사무실을 내주시오. 대통령 근처 가는 거죠. 3. 내가 만나자고 못하고 반드시 만나주시오. 그러면 그게 뭐 총리지. 레이건이 물론이지. 그래서 사상 최강의 CIA 국장이 나옵니다. 레이건이 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들은 바보라고 그러지만 트럼프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전략적으로. 레이건이 또 내 정책이 뭐예요? 소련 죽이는 거 아니야? 소련을 외무부가 죽이냐? 소련을 외무부가 죽여? 소련을 누가 죽이는 겁니까? CIA가 죽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나온 거야. 네, 딱 출근했습니다. 석유값 가져와, 석유. 세계 석유값이 막 올라. 그러면 소련이 신나는 거죠. 왜? 석유 팔아먹는 나라니까. 그 석유가 달러가 막 들어가는 거죠. 윌리엄 캐시 국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 걸어. 석유 상황 바꿔. 야, 석유 좀 고마워. 지금 석유값이 석유 좀 덮어. 석유값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 소련의 달러가 쏟아져 들어가잖아. 네가 덮어서 석유값을 내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럼 금국이 줄 거예요. 그 비행기 우리한테 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줄 테니까 빨리 석유 덮어. 그거 가지고 장난해서 결국 소련이 코피 속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거꾸로 데이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노미아닷컴이라는 손 데이터만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이거 놀라운 걸 찾았는데 러시아의 GDP가 중국도 뭐 그래요. 러시아가 2014년에는 2조입니다. 2015년에는 1조 3천억이에요. 2016년에는 1조 2천억. 퐁퐁 내려가죠. 이거 뭐예요? 1년에 GDP 40% 내려가면 어느 대통령도 못 버팁니다. 저거가 왜 내려갔을까? 러시아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2014년 여름에 미국에서 석유가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 연세 좀 드신 분은 옛날에 자이언트라는 영화 본 적 있을 거예요. 자이언트 넘버 2가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 자이언트 넘버 2가 진행 중이에요. 자이언트 넘버 2 진행 중인데 이 사람이 그걸 횡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보다 많은데 얼마나 더 많냐? 미국은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면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아주 최하로 200년 쓸 석유, 100년 쓸 가스. 그러면은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어디서 뭐 했죠? 중동에서 땀 흘리면서 전쟁했죠. 미국 대통령 나왔다가 안 냈지만은 대통령 나왔던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밥돌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중동에 가 있는 이유가 3개 있다. 1. 오일 2. 오일 3. 오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동에 가나요? 안 가도 되죠? 그래도 지키긴 해야 돼요. 왜? 그 중동의 싼 석유를 중국한테 내줄 수는 없거든. 미국은 거기 지킵니다. 그 대신에 그래도 옛날처럼 거기 가서 있지 않아도 돼요. 거기 한국만 부대가 30년 동안 붙박이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붙박이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끔가다 세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조그만 해협인데 글로 석유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게 미국까지도 미국의 10% 미국 석유의 10%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피를 10% 흘리면 죽습니다. 그 10%가 미국을 죽여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안 지켜도 되죠. 거기는 우리 석유의 대한민국 석유의 70, 일본 석유의 70, 중국 석유의 47%가 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해군의 기능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수틀리면 가서 막을 수 있어. 그래서 미국 해군이
거기 가서 그거 막으면 중국은 즉사합니다. 한국도 물론 죽고. 언제 할까요? 미국이 한국한테 석유 왕창 줄 수 있을 때, 일본한테도 왕창 줄 수 있을 때, 이제 그날이 고도입니다. 그때 그거 막으면 중국은 죽어요. 그래서 바닷길로 갈 수가 없어서 땅길을 여는 거가 1대1로입니다. 1대1로의 군사 전략적 의미예요. 그게 돈 벌려고 뭐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고서 중국 해군이 중동에서 미국 해군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틀리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또 발견됐는데 로키 산맥이 여기예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한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가스를 보냈는데 여기서 또 나왔는데 여기 거를 얼마로 잡냐? 최대 2조 배럴을 잡는데 1배럴이 이만한 물통입니다. 술통, 물통 뭐 160리터인데 그거를 미국이 그 하루에 1,800만 개를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름에 에어컨 아주 세게 틀면 220만 개 씁니다. 일본이 한 4, 500만 개, 중국이 한 뭐 7, 800만 개 이렇게 써요. 7, 800만 배럴. 그런데 여기에 2조가 더 있다는데 2조를 1,800만으로 나누면은 304년이 나옵니다. 500년어치 석유. 미국은 말이죠. 기름이 없을 때는 기름이 옛날에 다 모자라다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석탄을 휘발유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탄을 물로 만드는 차에다 넣으면 차가 가는 거예요. 미국은 500년 쓸 석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푸드, 먹을 것과 에너지, 그게 국력의 기초인데 그것에서 미국은 해방된 나라예요. 중동 문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도 되는 겁니다. 왜? 중동이 아무리 화려해도 중동 석유 안 사오니까 걔네들 피 떼내도 괜찮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세계가 제일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금 제가 30분 받았는데 벌써 30분 됐네요. 성 기자님한테 허락받고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고 그래도 되죠? 아니 더 하셔도 돼요. 아니 또 우리 김현민 박사 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아니 이 가는 시간은 뭐 오버해요. 그 아까 말한 그 쉐일이라는 거 말이죠.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게 5억 년 전에 바다예요. 재수도 좋은 놈들이야 저것들은. 5억 년 전에 바다인데 그 바다에 이제 그 압력으로 해갖고 쌓이면서 그 바닷물이 다 마르고 그 바위가 아직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시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석유죠 뭡니까?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알고 뭡니까? 3,000m 속에 있는데 보통은 3,000m랍니다. 3,000m 있는 거 꺼내면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꺼내도 못 보고 꺼내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거를 참 미국 사람들이 그걸 꺼내는 겁니다. 중동 석유 1배럴이 100불 할 때 60달러에 꺼낼 수 있는 기술로 지금은 4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우디 거가 꺼내는 원가가 30불입니다. 미국 거가 지금 40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예요. 맨 처음에 60불일 때 사우디가 말이죠. 야 그럼 우리가 40불에 팔아.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워 그러고 저 문 닫고서 그거 사옵니다. 근데 언제까지 40불에 팔겠어요? 올려야지. 그 우리 것도 꺼내주고. 옛날에 미국은 말이죠. 석유 사다가 동굴에다 집어넣던 나라예요. 왜? 나중에 석유가 없을 때 자기네가 쓰려고 그것을 전략 비축유라고 합니다. 전략 비축유. 그걸 루이지애나라든가 텍사스 동굴에다 붙은 나라인데 이제 전략 비축유가 300년 업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제정착이 이제 다 세계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착의 그 유명한 잡지가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잡지 2011년 12월 2012년 1월 2월 그 무렵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시대별로 그 유행이 있다. 국제정치학자가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이 세상 모든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오사마 빈 라덴 엔티 테러 워페어라는
말을 입에다 붙이고 살았지. 전부 다 테러 전쟁 뭐 전부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국제정치쯤 얘기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았지. 그런데 앞으로 이 세계 사람들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라는 요 세 단어를 얘기하고 살아야 돼. 대한민국은 그 논문이 2011년에 나왔는데 2018년인 지금에도 Rise of China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직도 더 Rise of China가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의 키워드가 되고 있죠.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대부분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니까 2014년 7월 달에 1리터에 얼마의 기름 넣으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성 기자 기억하세요? 2014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 휘발유값 평균이 1리터에 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7월 20 며칠 날 강릉에 강의를 하러 내일 가야 되는데 차표를 못 구하고 차 타기 위해서 내 차를 갖고 가기로 했는데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1999가 있어서 저거 싼 데가 있다 해서 집어넣은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7월에 이게 터진 거예요. 백현이라는 데서. 빵 터져가지고 2012년에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 석유의 시대다 하고서 막역지 파는데 바네트, 여기 우리 텍사스 대학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이 등록금이 미국에서 제일 싼데 제가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뭐 옛날이지만은 이 쉐일이 나오기 전인데 텍사스 대학이 기름이 싼 이유는 텍사스 대학이 유정이 많습니다. 학교 땅이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석유 팔아가지고 등록금이 내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텍사스 대학 갔는데 연세대학교 대학원 등록금하고 같은 돈으로 박사과정은 다 했습니다. 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학기에. 그러니까 텍사스 대학은 이거 대학 연세대학하고 등록금이 같은데 지금 쉐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안 받아도 돈 안 받아도 될 판이에요. 가스로 미국은 가스로 이 발전소를 가스로 다 바꿨는데 가스가 거의 공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 앞에 가보면 하숙집에 우리 집은 전기값 무료라고 선거합니다. 전기값 무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막 쳐놓고 그냥 켜놓은 채로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 모든 큰 전쟁이 전부 에너지 전쟁입니다. 저거를 미국이 지금 다 먹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그냥 남아도는 천연가스 미국 거 사오면 됩니다. 기름도 미국 거 사오면 안전해요. 지껏 팔아먹었으니 지가 안전은 보장할 거 아니에요. 딜리버리 할 때. 중동에서 오면서 매일 남의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뭐 이러면서 오는데 왜 남자애로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고려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이 경제학 교수가 이제 여기가 쉐일이에요. 이게 딱 3,000m를 파고 내려가서 파이프를 또 이쪽으로 또 꽂습니다. 근데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놓고 압력을 세게 더하면은 그렇게 팍팍하면서 바위가 터져요. 터지면서 이제 이 기름이 보이게 되는데 이걸 있는 쭉 빨아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해가지고 프래킹이라고 그래요. 프래킹. 그래서 저 하는 사람들은 프래커, 바위를 깨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말로는 고압 파쇄 공법 이런 말도 쓰죠. 이 러셀 몰드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수세대 동안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였지 to keep oil flowing, 석유가 미국으로 계속 흘러오게 하기 위하여 전쟁도 했고 바다를 지켰지. 아마도 이런 시대는 이제 곧 끝나게 될 거야. 2020년이 되면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자가 될 거야. 이거는 2014년에 나온 책이 2020년으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얼마나 저런 걸 관심이 없냐면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연설에서 요번에는 트럼프 연설은 신문에 그래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탈북자가 다리 없는 사람이 이것도 막 들고 그래서 요번에 좀 소개가 됐는데 오바마가 2015년 연두 연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서서 석유 생산 1등, 러시아를 앞서서 가스 생산 1등을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기사는 우리나라 각 신문 1면에 이만하게 미국 50년 만에 석유 생산 1위 대차자라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거는 지구 정치를 바꿔놓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이 있는데, 이런데 두 개만 더 일단 하겠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작업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30년 동안 석유를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매년 적자가 7천억 정도입니다. 평균 7천억 달러가 적자가 났는데, 7천억 달러가 적자 났는데 그 중에서 기름 사오는 값이 3천 내지 4천억이에요. 그리고 국방비 중에서 중동에다 갖다 박아놓은 국방비가 3천억입니다. 7천억이 해결됐어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왜? 석유 안 사와도 되고 몇 천억어치. 그리고 중동 그렇게 세게 안 지켜도 되니까 3천억씩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정부가 보면 연평균 2,400억 달러인데 작년 돈으로 계산하면 3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그리고 미국의 그 횡재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거를 배럴당 40달러로 치면은 미국 70년 쓸 수 있는 국방비만한 액수가 거기 묻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도 미국이 1등일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중국이 1등 되도록 놔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크게 보면 곧 파티할 날이다 봅니다. 위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위기는 어떻게 끝내냐? 그냥 평화로 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건 항복하면 하느니, 그러고 그다음에 전쟁 항복, 전쟁에서 이제 거기에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에 우리가 젓가락을 들고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반중이지. 우리도 이 사건에 기여를 했습니다라고 미국한테 확실하게 강요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저 남제나에서 중국이 막 섬 만들어 놓고 난리 치는데 미국은 그 섬 무시하면서 영해라고 중국이 선언할 때 막 달리죠. 일본이 놔두갈게 그랬습니다. 놔두갈게. 우리도 놔두갈게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중국하고 맞짱을 뜨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도와주냐고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석유가 뭐 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유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으로는 전기밖에 못 만들어요. 바람 가지고도 전기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석유 가지고서는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비료 만들고 쌀도 만듭니다. 내가 석유로 쌀을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읽어봤더니 우리가 그냥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뿌린 양의 20%를 거둘 수 있답니다. 근데 화학비료를 주면은 뿌린 양의 80%까지 거둘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비료를 만들고 비료 때문에 식량 생산이 몇 배가 늘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석유를 미국 사람들은 마스터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스터 에너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건 영국 잡지죠. 석유는 그냥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회사들 아마존,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여기서 미국 회사 아닌 거 봤어요. 이번에 우버 그 교통사고 낸 거. 그 사람 죽은 거 우버죠. 어제 그 뉴스에 미국에서 한국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승용차가 아니라 SUV입니다. 그러니까 그 찝차. 찝차는 두 마디로 석유를 막 마시는 차. 두 번째 운전이 즐거운 차입니다. 운전이 즐거운 차 타는 사람은 운전사 없는 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UV는 기름을 콜콜콜 먹으면서 가는 차입니다. 그런 차는 환경 친화적인 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운전수 안 타는 차가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길어졌죠. SUV 탈 시간이. 미국은 석유를
가지고서 폼 잡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와. 내가 읽은 책, 아까 그 앞에 그 미국이 300년 속에 있는 거. 전기자동차를 사는 일이 경제적으로 합당한 일이 되려면, 나는 경제 안 되면 나는 지구가 깨끗한 게 좋아 그러면 전기차 사세요. 근데 경제적으로 나는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1배럴에 $300가 되는 날 전기자동차를 사면은 휘발유차 사는 거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면은 2,10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해 주죠. 전기차 제일 열심히 만드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중국이죠. 그런데 미국의 석유는 중국의 전기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놓을 것 같아요? 참 되는 것마다 되네 잘. 중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은 중국의 배 만드는 공장이 조선소가 한 700개가량 되는데 작년 3월 현재 500 몇십 개가 문 닫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장사 좀 되니까 그냥 막 만들어 놨네. 중국에는 인구 80만 명이 살 도시에 8천 명도 안 사는 데도 있습니다. 왜? 먼저 졌거든. 우리나라 분당 질 때 그냥 지어놓고 사람 받았습니까? 아파트 그 판 다음에 돈 받고서 졌습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 거 많고. 그래서 뻥 터지는 거죠, 잘못하면. 중국 고속전철 회사가 쌓아놓은 빚. 우리나라로 치면 KTX예요. 이 세계에서 고속전철이 중국에 있는 고속전철 길이가 약 2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걸 다 합쳐도 2만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그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속전철이 여러분 부산 한번 갔다 오고 가세요. 15만 원은 듭니다. 15만 원. 부산 갔다 오면은 KTX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뭐 싸게 받아도 그래도 꽤 비싸죠. 근데 아까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쓰고 산다고요? 그걸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래도 만들어놨으니까 값을 왕창 싸게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전철만큼 싸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KTX가 지금 쌓아놓은 빚은 중국 GDP의 6%입니다. 작년 보면 이제 한 철도 회사가 중국 GDP의 6%에 해당되는 빚을 지고 있다. 어떻게 살아요? 나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불되는 해 민주화가 됐습니다. 만불되는 1987년에 지금 돈으로 만불되는 해 내 테이블에가 토요일날 나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꼭 7% 8% 성장 안 해도 돼요. 우리 좀 그리고 대통령도 장충체육관에서 공원 먹고 우리가 직접 먹고 싶어요.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오. 노태우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합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피숍에서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그날 커피다 무료로 줬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그게 1987년인데 중국이 거기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다음번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아 민주화로 갔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그거가 왔는데 시진핑은 그런 거 없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민주화를 못 시켜요. 왜? 나라가 쪼개지니까. 쪼개지니까. 위구르 민주화시키면 위구르 독립시켜줘야 되잖아요. 만주 사람한테 투표하라고 난 한국에 붙을 걸 그럴 거래요? 한국에 붙을 거라고 그럴 겁니다. 광동이 내가 언제 중국이야? 티베트는 내가 왜 중국이니? 송나라만 남죠. 못하는 겁니다. 못하면 그럼 터지는 거지 속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유를 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이 민주화하달라고 그랬더니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다라는 사건이 지금 중국에서 터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내 것도 아껴둬야지 또 써먹으니까